안녕하세요. 오늘 책의 기분 랜선 책방 콘서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의 후원으로 죄송합니다. 박연진 작가님 모시고 쓰는 기분, 읽는 기분, 책의 기분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준이고요. 지금 쓰는 기분을 들고 책의 기분에 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쓰는 기분이 출간됐을 때 이건 정말 책의 기분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의미부여하면서 되게 반가웠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연락을 이제 주셨을 때 사실은 북토크들이 이제 제가 좀 많이 참여했고 도서관 강연도 좀 많았어서 이렇게 좀 고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북토크를 근데 제 책방의 이름을 듣고 운명적으로 제가 이거는 쓰는 기분을 위한 책방이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영혼의 단짝 친구를 만난 듯이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이렇게 속으로 환호성을 네, 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 속에 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요즘에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좋아하는 건 제가 5월 달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이제 식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물.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 동물들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며 이 존재는 왜 이렇게 무구하고 무해하며 사랑스러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고양이 너무 좋아하네요 요즘에. 전에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 고양이 시에 네. 매일이 환한 낮잠 같아요 이렇게 써주신 거 본 적 네. 있어요. 네네 고양이라는 시. 네, 그래서 근데 고양이라는 시를 예전부터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사실 제가 키우기 전에는 좀 두려워했거든요. 약간 경외하는 감정이랄까? 좋은데 내가 다가갈 수는 없는 뭔가 핥힐 것 같고 잘못하면 이제 뭐 물 것 같고 해서 무서워하다가 그런데 좀 매력을 느끼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시나 아니면 산문이나 이런 데서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되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말을 한 7, 8년 전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십시오. 원하는 거는 말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쓰는 기분을 책의 기분에서 북토크 하고 싶다 이걸 되게 아 주변의 분들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서 정말 원하는 거는 밖으로 말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작가님 책을 읽다가 이건 너무 작가님 같은 문장이다 싶은 문장들을 보고 제 작가님 소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독자에게 건네준 문장이지만 이거를 다시 작가님한테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부족하지만 소개글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이걸 읽어 드릴게요. 네. 쓰는 사람 박연준, 시를 순진하게 사랑하는 사람, 쓰면서 영혼의 줄넘기를 하는 사람, 투명한 날개로 독자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사람, 용도 없는 말하기로 용도를 말하는 사람, 나무를 오래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고 순한 노인이 되고 싶은 사람, 시의 얼굴로 수줍고 환하게 끔찍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 슬픔은 시라고 세상은 슬픔의 힘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종이 위에서 춤추는 사람, 날마다 책상에서 몸으로 연습하는 사람, 종이 위에서 뛰고 종이 위에서 넘어지고 종이 위에서 잘하고 싶은 사람, 아니 이미 그런 사람. 저 너무 감동받아서 어머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여러 군데 문장을 이제 쓴 거를
꼼꼼히 읽고 체크해 주셔야만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나중에 저 주세요. 저 네. 공책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 문장을 사실 제가 읽고 되게 좋았는데 이걸 다시 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는 지금 오늘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너무 사실은 저희 오늘 북토크 너무 떨린다고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처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정말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 그리고 이 책으로 책 읽기분에서 북토크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사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분? 네. 기분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그 삶의 가치를 두는 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40년을 저를 저로 살아보니까 기분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기분파? 그쵸. 그래서 기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굉장히 경시당하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감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일단 사람이 느끼는 어떤 거는 배제하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뭐 현명하고 좋다.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좌지우지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기분이 많이 끌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을 살피고 쓸 때도 이 쓰인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뭐 목적, 뭐 독자분들, 뭐 제가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너무 몰두해서 빠져 있기보다는 그냥 그걸 할 때 내 기분에 기분을 중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시를 쓸 때는 제가 시집을 4권을 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시집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가 시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렇게 하나, 그리고 왜 쓰는 기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시를 좀 읽고 써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왜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시가 기분이 전부인 장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좋은 기분은 다른 걸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뭐 꽃꽂이를 뭐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 하시거나 뭐 춤을 추거나 그때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서 뭔가를 할 때 뭐 얻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게 좋아서 할 때의 기분? 그게 제가 시 쓰고 느끼는 기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기분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고 지금 여기 놀랍게도 책의 기분이라는 서점에 앉아 있는 거죠. 네. 네, 나이는 되게 잘 맞죠. 네. 딱 떨어져서 그럼 저도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 연예인한테 아니 어떻게 책방 이름을 책의 기분으로 지을 수가 있는지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작가님만큼 책방 이름을 궁금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네, 뜻밖의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읽고 느낀 감상이 제 기분이 되더라고요. 네. 읽고 느낀.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독자는 읽고 발견할 뿐 사실은 그 감상은 책이 가진 고유의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책 하나하나에 어떤 기분이 고여 있는데 네. 독자들이 다 읽고 나면 그 기분이 이렇게 담는 거군요. 네. 그런데 또 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잖아요. 네네. 다른 기분을 가지니까
이 한 권의 책에 얼마나 많은 기분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책의 기분을 잘 발견하는 독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방을 꾸릴 때도 여기가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책방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놀라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제가 영혼의 친구를 지금 찾은 느낌이 왜 드냐면 제가 책을 한 권 한 권 집필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독자에게 무엇을 쥐어주고 싶지? 이걸 저는 생각을 해요. 책 한 권을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그걸 저는 약간 물성으로 생각을 해서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읽고 나서 그 돌멩이를 쥐었을 때 그가 느끼는 기분을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다 읽고 나서 독자들이 뭔가를 끼적여보고 싶다. 시가 만만하게 느껴진다. 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기분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기분을 갖고 쓰고 제가 소설을 이제 처음으로 소설을 연재하게 되어서 연재는 이제 1년 동안 해서 끝냈고 이제 책으로 좀 준비하려고 리라이팅 하고 있는데 그 소설을 쓸 때도 제가 계속 그 기분을 4글자인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책을 낼 때 그 기분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다 읽었을 때 독자가 이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캐치해주는 독자분이자 서점 주인인 조순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감사하고. 소설 나오면 또 열심히 발견해 보겠습니다. 책의 기분. 네네. 그러면 또 제가 그 기분 얘기를 하러 그때 또 여기 한번 네. 또 놀러 와서 그때는 좀 코로나 아닌 좀 완화돼서 네. 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독자분들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얼굴을 뵙지만 어쨌든 이게 막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여러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꼭 오프라인 모임으로 네, 하면 네. 좋겠어요. 네, 제가 소설로 꼭 찾아오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걸로. 네네. 그때 어떤 기분을 드리고 싶었는지 그때 제가 4글자를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 채점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 책에 제가 책점이라는 꼭지를 하나 써놨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게 어떤 거죠?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책을 들고 고민거리나 뭐 생각거리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중한 마음으로 책을 이렇게 하다가 펼치고 싶은 데를 펼쳐서 마음에 닿는 문장을 한 문장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로 하는 건데 정말 재밌고요. 작가님 덕분에 제가 몰랐던 특기를 발견하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너무나 소질이 저보다 훨씬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딱 펼치면은 정말 딱 맞는 글귀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오시는 분들한테도 책점을 봐드리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되게 무서워하실까봐 여기 뭐지? 이러실까봐 네, 인스타에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미있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라이브 북토크에서 책점을 조준 선생님께 네. 한번 부탁드려 보려고요. 이게 네. 잘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 하루에 젊게 하루에 점게요. 오늘은 어떤 하루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갑자기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노력과 성과, 그 아름다운 인과가 불러오는 황홀한 법칙이 마음에 든다. 저 진짜 오늘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신기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책점을 보면은 문장을 선물하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제가 쓴 것도 아닌데 남의 노력으로 제가 저도 언제부터 이걸 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되게 운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하이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하이쿠 선집 그거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책을 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착 펼쳤는데 그때 제가 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나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고 큰일이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하이쿠가 뭐가 나왔냐면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저 지금 그냥 펼쳤는데 딱 나왔어요. 여러분 책점 믿으세요. 너무 우리 갑자기, 이상한 미신 방송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바시오 하이쿠 선집에서 책정을 펼쳤더니 나의 집에서 대접할 만한 것은 모기가 작다는 것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두꺼운 책에서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대접할 건 모기가 작은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또 한 번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책점의 맛을 들려서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뭔가 미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 때 뭔가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거라도 이렇게 좀 조금 기대고 싶잖아요. 마음이 왜 사람이 점 보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뭘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도움되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그냥 조금 동아줄처럼 이렇게 가느다란 줄처럼 잡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 그게 문장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책점이 좋은 거는 여기 가득한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고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문장 중에서 찾는 거죠, 나의 마음을. 그리고 이렇다라고 내가 이 문장을 하나 선택해서 다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한 권의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어떤 한 문장이 나한테 이렇게 꽂히면은 그 책은 그걸로도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책점을 볼 때는 안 읽은 책이랑 어려운 책으로 해보려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뭔가 되게 전문서적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전문서, 뇌과학책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좀처럼 찾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학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시집이 어렵다, 시가 좀 친해지기 어렵다면 책점을 먼저 보시는 용도로 그러면 이제 문장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시는 다 이렇게 짧고 아주 함축된 긴장이 가득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네, 시집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를 만만하게 그냥 책점 보는 용도로 하다가 계속 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책점 꼭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선생님은 이 책의 기분에 진열되어 있는 이 책들을 진열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네. 동네 책방이 아마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읽고 좋았던 책, 궁금한 책, 그리고 같이 읽고 싶은 책들 위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구매하러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잘 팔려도 제가 애정이 없으면 그 책은 되게 안 팔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네, 그리고 안 팔릴 것 같은 구간인데 제가 좋아서 꽂아놓으면 또 그런 책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책을 발견하기 좋은 그런 책방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작은 책방에 이제 큐레이팅에 되게 열심히 책방 주인분이 계신 서점에 가면 너무 좋아요. 제가 몰랐던 책도 이렇게 그냥 골라서 사갈 수가 있고 그 대형 서점에 가면은 아까도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책이 너무 많은데 살 게 없는 기분이 들거든요.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살 게 없어 하고 나오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책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곡물처럼 쌓여있잖아요, 책들이. 네, 맞아요. 근데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의 기분에서 사는 기분 느끼러 와주세요. 그 라임이 정말 책의 기분. 이게 되게 갖다 붙이기 좋은 그러네요. 무슨 기분, 먹는 기분, 뭐 사는 기분, 읽는 기분.
보는 기분은 어떠신지 나중에 또 보는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응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을 여기 조진영 선생님께서 이쁜 잔에 이렇게 꽂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비뽑기 하듯이 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질문을 네, 제가 선생님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시인님의 글을 읽다 보면 몸의 관성, 기억하고 표현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쓰는 일과 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발레를 배우고 계신 것도 이러한 글쓰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뭐 몸이 뭐 이렇게 잘 수련되어 있거나 뭐 몸이 뭐 특별히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몸은 아니고 평범한 몸인데 저는 유달리 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몸에 대한 글을 좀 제대로 꼼꼼하게 써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정도로 몸에 대해서 궁금하고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정신과 몸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놓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르지 않고 하나이고 영혼까지 더불어서 몸, 정신, 영혼이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뭔가를 계속 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에 뭔가를 많이 한다고 요리를 생각해 볼까요? 요리를 만약에 10시간을 하는 사람이면 계속 하다 보면 또 요리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 한다. 그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뭐 마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글을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좀 자세히 써놓긴 했는데 원고 마감이라서 너무 이제 몰아쳐서 계속 원고를 쓰다 보면 마감이 끝났는데도 몸이 방황을 해요. 왜 안 써? 왜 책상에 안 앉지? 하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마감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막 놀잖아요. 몇 날 며칠을 놀면은 다시 쓰는 몸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놀았으니까. 몸은 하던 것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뭘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계속 하게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을 내가 뭘 많이 하는지, 뭘 계속 하는지가 결국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서워지는 네.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누워있는지 알아요. 계속 누워있는지. 그래서 일을 좀 네. 하기 싫으면 네. 저 몇 날 며칠을 계속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살짝 일을 안 했어요. 계속 해야 되는데도 놓고 마감도 계속 못 지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맨날 써왔는데. 그래서 무섭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이걸 놓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쓸 때 1년 반 정도 스마트폰을 안 쓴 적 있어요. 폴더폰을 썼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 굉장한 금단 증상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 계속 만져요, 제가. 1년 동안은 친구 스마트폰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싹 사라지고 뭐가 오냐면 생각이 와요. 생각과 함께 손으로 뭔가 쓰는 거 그게 너무 잘 되고 독서 굉장히 집중해서 오래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놀라워요, 여러분. 한두 달, 2달 정도를 한번 스마트폰을 아예 안 써보면 굉장한 금단 증상과 함께 놀라운 것들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쓴 다음에 아이폰으로 다시 복귀를 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언제 이걸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 고민을 계속해요. 왜냐면 너무 놀라운 충만함이 있거든요.
생각과 그 버스 안에 앉아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핸드폰은 문자 메시지밖에 볼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발레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발레는 약간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리고 수련과 가까워요. 왜냐하면 몸을 계속 뻗어내서 좀 길어지려고 노력하고 점프를 하려고 하고 팔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뻗으라고 하거든요. 발레에서는 손톱 끝까지도 춤을 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는 계속 뿌리처럼 박혀야 된대요. 사람 몸이 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래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위는 머리끝은 하늘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다 그런 어떤 중력에 반하는 동작들이 사실 많고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동작들이 오직 음악과 춤선 그냥 어떤 몸의 기분 그런 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수련을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바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조금씩 변주되고 그런데 그게 매일 어렵고 매일 새롭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레 선생님한테 4년 만에 플리에 동작이 이해가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다리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무릎 구부리는 플리에 동작이 기본 동작이거든요. 점프하고 내려오는 동작, 플리에. 근데 그거 저는 4년 동안 몰랐어요. 그게 어떤 동작인지. 말만 들어서 아는데 몸이 진짜로 아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이제 구부려야 되는데 절대로 키가 작아지지 않는 기분.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4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아둔할 수가 없는 건데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분. 그러니까 발레가 되게 시적이고 수련이고 시와 아주 많이 닮았고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더 매료가 되는 그래서 끝내 잘 못하겠죠. 어차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는데 그냥 저는 계속 성장을 조금씩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글쓰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글쓰기가 훨씬 더 접근이 쉬워요. 왜냐면 글쓰기는 조금 우리가 20살 넘고 30살 넘어서 시작을 해도 책을 많이 읽고 계속 뭔가를 끄적여 보면은 정말 많이 늘 수 있거든요. 발레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몸이 하는 거죠, 둘 다. 글도 몸이 쓰는 거고, 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던 걸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마감을 오래 준비하다가 막 소설 같은 거 쓰다가 끝나면 몸이 되게 불안해요. 계속 쓰려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신기하죠. 어디서 시하고 발레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네요. 그 발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는다, 뭐 이렇게 아나방을 한다고 하고 이런 동작을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씁니까? 안 하는데 점프할 때도 되게 다른 동작으로 점프해서 가잖아요. 뭐 일자로 그랑제대를 뛴다든지. 근데 일상에서 뭐 할 일이 없는데 시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슬픔이 굳어 의자가 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시에. 그걸 친구한테 의자 빼주면서 슬픔이 굳어 의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둘 다 사실 일상에서는 하지 않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굉장히 감정의 고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름답죠. 네, 그리고 보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은. 네, 보는 기분. 네, 맞아요. 그렇네요. 또 한 번 뽑아볼까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했을까요? 올해 글을 써오시는 동안 글로써 시인님이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시인님이 느끼시는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네. 글을 쓰는 게 굉장한 힘이 있는데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문장을 보면 제가 정확한 문장을 완전히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번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장으로 어떤 힘든 일, 문제를 문장으로 옮겨놨을 때는 그 문장이 나를 해칠 힘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장으로 내가 문제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소소하게 그게 어떤 상태를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정말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도 말이기 때문에 말로 해놓으면 이게 사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줄 알았던 문제는 사실 이렇게 커질 수 있고, 큰 문제는 별게 아닌 게 작아질 수도 있는 건데 직시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해칠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월프에서 제가 그 문장을 읽고 너무나 그 리베카 솔릿이 재인용한 문장이에요. 버지니아 월프로. 너무 정확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 트러블이 있어. 아니면 기분이 안 좋고 사는 게 두려워, 뭐 불안해, 이런 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계속 뭔가 썼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쓰는 역량이 안 돼가지고 읽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활자로 제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를 만나면 그 순간 되게 명징해지고 이게 약간 별게 아닌 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르고 아픈 거랑 알고 아픈 게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쓰는 역량이 안 돼서 읽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할 수 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연필만 있으면 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그렇게 제 마음을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을 만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책을 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제 첫 번째 산문집 소란을 집필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경험이 많이 담긴 책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작업인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시에서 이렇게 슬픔을 노래하고 아프고 똑같은 것들이 어려울까, 그거를 조금 더 편안한 문장으로 푼 거죠. 산문으로는 좀 직접적인 문장으로 그거를 이렇게 소소하게 쓰니까, 첫 번째 놀랐던 거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게 반응을 해주셨을 때 일단 놀랐고, 두 번째는 제가 그걸 다 쓰고 나니까 굉장히 무거운 옷을 벗은 것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필요했던 어떤 작업이구나. 안 하고는 계속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변화된 거는 제가 긍정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변화는. 그러니까 너무 해시한 그런 힐링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한데 그래도 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 이런 걸 예전에 20대 때는 잘 못했고, 그냥 슬픔이 있으면 웅덩이 같은 곳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밖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가 있는데 시야가 되게 좁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뭔가 열심히 풀어내면 거기서 벗어나서 안에 있던 나를 볼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소란 정말 아끼는 책인데요. 저도 되게 힘들 때 그 책 읽고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소란 안 읽어보셨으면 저 진짜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추천해서 책방에서 되게 많이 판매한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소라는 책의 기분에서 사는 기분에. 네, 그래서 사실 편하게 되게 누워서 보다가 약간 벌떡 일어나서 보게 하는 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은 약간 무릎 꿇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다가 울었던 데도 되게 많고 되게 저한테 되게 고마운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란을 쓸 때는 쓰면서도 많이 울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책의 개정판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개정판 서문에
어떤 산문집도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소란처럼은 쓸 수 없다라고 썼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을 이미 지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제가 밖으로 꺼내고 파헤치고 들여다보는 거는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인생에서 많지 않은. 그리고 그 뒤쪽에 슬픔을 통과하여 힘으로 앞으로 올 슬픔도 긍정할 수 있다. 네, 네. 그 말도 정말 좋았거든요. 이렇게 외우기까지.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글을 쓰면 저도 생각하지 못한 제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좀 놀라요. 왜 어떻게 내가 이런 문장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쓰다 보면 나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소설가들, 작가들, 시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언제나 밤에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는데 헤드라이트로 켜놔서 그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보는 상태 그런 상태로 늘 글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안도했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대가들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모르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마주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쓰기 전에 저도 읽으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독자로서 써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자기도 무언가를 조금씩 써보면 그게 뭐 대단한 글이 아니어도 작은 메모부터 시작해서 일기부터 천천히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산문 수업 가르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놀랍고. 왜냐면 놀랍게 많이 성장하시거든요. 가장 빠른 속도로. 시보다. 시나 소설보다. 그리고 솔직해지시고 삶이 좀 건강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산문을 쓰시는 분들은. 네, 자 그러면 네. 뽑아주세요. 네. 짧은 문장이라네요. 네. 시인님의 글쓰기에서 슬픔과 불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슬픔과 불안이라. 네, 슬픔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데 늘 불안이 항상 옵션처럼 붙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그런 사람인데 그 불안은 어쨌든 쓰는 동력이 되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좀 뭐가 글이 잘 안 써지고 그럴 때 누구랑 싸우거나 그러니까 가령 남편 같은 존재와 싸우거나 그럴 때 글이 너무 잘 써져요. 글이 정말 잘 써져서 일부러 싸워야 할 판이에요. 사실 매일 싸울 수도 없고. 네, 그럴 때는 굉장히 착 가라앉으면서 그렇지, 인생이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뭐 이렇게 모두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불안이나 슬픔은 글을 쓰는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원료 같은 거랑 비슷하고 사실 너무나 만족스럽거나 기쁘거나 뭐 이럴 때가 많진 않지만 그런 때는 아무것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일기조차. 편안한 상태에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기는 사실 네. 일기 쓰시나요, 선생님? 네, 가끔 쓰는데 네. 네, 좋은 때는 쓰지 않죠. 그쵸. 네. 재밌었다, 좋았다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건 가장 제가 여기 이 문장에 책의 기분이 된다. 쓰는 기분에 썼는데 가장 좋은 건 쓸 수 없다. 적당히 좋은 건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슬픔과 불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쓸 거리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왜 슬픈지, 슬픔이 어떤 상태로 나를 데려가는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게 하죠. 네, 그래서 슬픔은 시라고 말씀하셨군요. 그쵸. 네, 슬픔은 시와 아주 연관이 깊은데 기쁜 시조차도 슬픔이 들어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슬픔도 종류가 많고 결이 많은데 그냥 시라는 장르는 슬픔이랑 굉장히 그냥
밀접한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래서 가볍고 그런 할 것 같이 약간 쓸쓸한 정조만이 있는 간결한 그런 시에도 슬픔이 살짝 이렇게 살얼음처럼 배어 있어요. 그게 시의 고유한 어떤 맛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좋거나 아름다운 걸 보면 좀 슬픈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거, 너무 아름다운 거. 제가 가끔 저희 고양이가 한없이 평화롭게 늘어져서 잠을 잘 때 슬퍼요. 네, 저도요. 저희 강아지 자고 있을 때 네네. 너무 평온한데 조금 계속 보고 있으면 슬퍼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도 슬픔을 주죠. 그래서 약간 그 음. 궁극의 감정들이 조금 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왜 뭐 친구랑 행복하거나 뭐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아주 바람이 싹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건드리고 지나가듯이 뭔가 감지하잖아요. 슬픔이 항상 이렇게 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아예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대로 말하자면 쓸 건 항상 있는 거죠. 모든 순간에 슬픔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는 어디에나 있다. 네, 네. 그 얘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여기 앞부분에 제가 네. 그 네. 부분 저 진짜 좋았는데요. 네. 제 장바구니에는 콩나물이랑 두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맞아요. 와닿아서 그 얘기도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 지금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이 종이 접힌 사이사이에 메모지 사이사이에도 시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턱을 긁고 계신 분이 보이는데 이 턱에 슬픔도 척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시는 그냥 만사에 세상 곳곳에 다 있죠.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좋은 눈이에요. 그냥 발견하는 눈. 엄청난 표현을 쓰려고 하면은 사실 시가 도망가고요. 뭐 내가 뭐 괴테처럼 위대해져야지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가 안 써지겠죠. 근데 나는 지금 내 안에 한번 스쳐 지나갔던 바람 같은 슬픔을 잡고 싶어, 종이 위에 잡아놓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뭔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코를 후빌 때 기분에서 그것도 너무 재밌게 잘 와닿았어요. 이렇게 아이가 코를 후빌 때는 수치심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이걸 파겠다는 그 그쵸. 열망과 희열, 그 생각하기 전에 뭔가 행동으로 먼저 나오는 그런 게 시를 낚아 올릴 때의 그런 태도처럼 이렇게 써주셨던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 소란에 썼던 글인데 맞아요. 제가 첫 번째 시 등단시 뭐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호흡일 때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어른들에게 손을 빼주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그 재밌는 거죠. 구멍을 이제 파듯이. 근데 그렇게 글을 쓰면 좋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상태가 뭔가가 있어서 나 열심히 그거를 파서 그리고 애들은 코딱지 이렇게 보거나 먹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그쵸. 그러니까 순진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걸 제가 그 페소아의 문장으로 인용을 해놓기도 했는데, 사랑한다는 건 순진함이요. 순진하다는 건 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시로 페소아가 썼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순진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좋아서 하는 거. 그래서 가끔 아까 발레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는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그 옷, 그거 레오타드 발레복 입고 하는 거 안 부끄럽냐? 이게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어디 남색스럽게 안 부끄러워? 이렇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못 하겠대요, 시작을.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난 그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보일지 그런 걸 생각하면 못하죠. 근데 시 쓰기도 마찬가지로 시를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못 쓸 텐데 이거 시작할 수 있겠어? 그걸 생각하면 이미 네, 부담스러워. 한 겹이 끼인 거죠. 그냥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생각은 되게 고만한 거예요. 내가 되게 높은 자리인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시를 써야 되는데, 내 시가 이렇게 밑에 있는 시로 수준이 도달 못하면 어떡해? 이미 나를 왜 여기로 끌고 오냐고요. 그냥 나는 맨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위치를 가늠하는 거는, 창작할 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일상에서도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생각보다 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일이 좀 편해지는데 맞아요. 잘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되게 일을 많이 그르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모든 거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창작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뭔데 나는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써서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내가 춤을 배우면 이렇게 날씬해 보여야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보다 온갖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네. 네. 글 쓰다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셨어요. 네. 사실 저는 글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게 좋은 눈이라는 건 새롭게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를 찾아내는 눈이고 산문에서는 일상에서 소재를 찾는 눈인 거죠. 좋은 눈과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데 이거 약간 그 자동차의 기름 같은 건데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하고 싶은 마음. 근데 사람들이 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쓰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공부할 때도 여러분 공부가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져야 책상 앞에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들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글쓰기에서도 입을 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거나 내가 소진되어 있거나 좀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좀 끌어요. 내가 말을 열고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감이 한 열흘을 주어졌다면 8일 정도까지를 끙끙거리다가 말하고 싶어질 때까지 뭔가 생각만 하고 스트레스는 막 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을 때 폭발하듯이 쓸 때도 있고요. 마감이 쓰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감이 쓰게 하는 건데 마감도 정말 이렇게 다 달았는데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저는 여기 책에도 썼지만 방문 앞에 편집자가 와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원고를 달라고. 그럼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제가 혼자 연기를 한다니까요. 연기를 하면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쓰고 싶은 마음이 뭔가 입을 여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퇴고는 얼마든지 꼼꼼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쏟아내는 거는 어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끙끙거려야 돼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요즘에 품고 있는 주제는 지금 제가 연재를 시작한 게 한 2군데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에서 생각하기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에서 생각하기를 제가 왜 그렇게 연재 제목으로 정했냐면 느리게 생각하고 싶어서 요즘에 너무 많이 빨리빨리 모든 게 지나가고 산문들도 사실 되게 가벼워지고 있고요. 일상들 그냥 희희락락하는 거 그런 산문은 저도 즐겁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명상 형태로 되어 있는 3월이나 3월 아닌 것을 가지고 느리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다락으로 썼고 다락방. 다락방에 대해서도 한없이 느리게 계속 생각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촛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강일 수도 있고 달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소재를 맨날 생각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한 주제 명사화 되어 있는 뭐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느리게 그냥 생각하는 어떤 한 곡지 글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느리게 생각하는 거 되게 음. 쉬운 말 같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걸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걸 하나 갖고 뭔가 쓰려고 하면 약간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막막함을 즐겨보는 거죠.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은. 네, 약간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하지만 저는 그 작가님이 긴 시간을 들인 그 글을 감사하게 이렇게 거저 얻는 기분으로 재밌게 읽었겠습니다. 거절하뇨. 시간과 마음을 주시는 건데. 근데 사실 읽을 때 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책에 담긴 그 쓰는 분의 그 시간과 노력이 되게 많이 담긴 책이잖아요. 네네. 그걸 되게 거저 읽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 이렇게 쉽게 읽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조금 비슷한 생각으로 다른 글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모든 시인들의 시집은 사실 이게 책 한 권이 지금 한 9,000원 이렇게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싸다 가격이. 시집은 그러니까 저번에 헬싱키 제가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서점에 자주 갔어요. 거기 대형 서점이 있어서. 근데 다른 책들은 가격이 다 뭐 만 얼마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 시집만 25,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얇은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집이 가장 가격이 높아야 되고, 읽는 분들도 사실 좀 소수이기도 하고, 시집은 아무리 빨리 써도 2, 3년보다 덜 걸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 10년 걸려서 한 권 내시는 분들, 늦으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하나의 시집을 한 권 낼 때. 그 시집은 정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고단백 음식 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시는 뭐랄까요? 그냥 말을 다 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너를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애둘러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길에 그러니까 되게 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긴 돌아가는 길에 조약도를 조금 놓아놓은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는 일.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고 아주 긴장된 게 많은 시간이 담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한 5, 600쪽짜리 누군가의 자서전을 한 편의 짧은 시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더 좋을 수가 있죠. 시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시는. 저는 사실 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읽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책들은 외연을 넓혀주는데 시는 네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주변을 좀 더 깊고 진하게 보게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를 조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쵸. 쓰는 기분에서 그 낭독하는 거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낭독을 하니까 시가 되게 뭐 음악 같기도 하고 저한테 다가오는 게 눈으로 읽었을 때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는 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장르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다 여기에 납작하게 사실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글자들로. 그래서 이 글자들은 사실 악보거든요, 악보. 그러니까 독자가 펼쳐서 연주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묵음이에요, 묵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몇 년 동안 몇 년을 바위 아래 깔린 돌멩이들처럼 지내야 되는 건데, 이게 누군가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이걸 읽어주는 순간 얘네들은 무용처럼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시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장르인데 낭독을 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낭독을 제가 한 곡지 낭독을 좀 해드릴까 하고 오늘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게 이 질문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께서
일상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를 물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달라. 언급한 방법으로 영감을 받아서 쓴 시도 알려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영감을 받아요? 라고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눈 있죠. 좋은 눈을 장착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등장했다. 제 눈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근데 지금 제가 고양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시에서 어떻게 아셨죠? 시 고양이 시. 네, 그걸 읽어드리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데 네. 고양이가 등장했네. 오늘 뭔가 여러모로 여기 되게 탁탁 맞아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감이 오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고양이가 이제 새벽에 저희 집에 와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지금도 많이는 안 됐어요. 한 5개월 정도 좀 안 됐나? 그런데 얘도 적응을 해야 되고 저도 집사가 처음이니까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게 없는지 저는 이제 동동거리고 얘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많이 이제 좀 버림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새벽에 이렇게 침대 시트 위에 그 아이와 제가 이제 올라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예 품속에 이렇게 파고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뭐 고양이 좀 독립적이기도 하고 덜 친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나란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 좋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우린 덜 친하고 이 침대 시트 위에 너와 나만이 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 위에 침대 위에는 아까 말씀하신 슬픔, 불안 그리고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이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분이 들어서 제가 되게 슬퍼지면서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은 못 갖고 왔고 발표한 시예요. 시집엔 없는 최근작입니다. 제목은 도착이고요. 저희 고양이 이름인 당주에게를 부제로 달았어요. 네, 시가 소리를 내면 어떤지 한번 그냥 맛을 보시라고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착, 당주에게. 모서리를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너는 땅을 찍고 태어난 초록도 아니고 가지 끝에서 터져나오는 열매도 아니지. 공룡처럼 알을 깨고 나오지도 않았어.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지? 새벽 나무에서 달아나는 잎이 달아나면서 너를 데리고 왔나? 네 발로 밤을 저울질하는 고양이야. 너는 흰 털로 포장한 용수철, 날개를 털어버린 새, 잠사냥꾼, 산 사랑과 죽은 사랑을 골라내는 자, 새벽 3시의 저교. 모서리를 사랑하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구겨진 시트 위에 뭘 올려두었지? 여름의 끝, 희미해지는 열기, 바람에 찬 꼬리, 가을의 베넷저고리, 옛날에 가졌던 이름들, 루비, 루루, 먼 곳의 물소리, 먼 곳의 발소리, 이런 것, 날 보는 내 초조한 행복, 이런 것, 내 고양이는 복화술로 답하지. 여름의 끝에 도착했으니 같이 잘까? 내 고양이가 눈을 감자 달빛, 쑥부쟁이, 돌과 참새가 사라졌다. 한꺼번에. 네. 되게 아름답고 좀 진짜 슬프네요. 그리고 네. 자, 제 말씀해 제 모서리가 되게 단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이미 너무 시 같은 소감이에요. 우시는 건가요? 오늘 울기로 했어가지고. 네. 어, 제가 맞아. 울어야 더 재밌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산문도 이렇게 쭈루루 쓴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떤 말은 시로밖에 하지 못하겠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고양이랑 새벽에 이렇게 있다가 이거 어디서 왔을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이 데려다 줬나? 도대체 어떻게 도착했니? 라고 생각을 하다 내 침대 시트에 그 고양이의 옛날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과거가 있는 고양이라고 맨날 장난을 쓰는데 그 과거가 아주 복잡하게 많다. 뭔가 많아. 연루됐어. 그런데 그냥 그 이름들을 얘가 다 거쳐갔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쓸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과거랑 같이 오지만 뭐 이제 또 미래도 같이 맞아요. 있을 것이니까. 미래가 우리가 버지니아 울프가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미래가 어둡다는 건 그건 미래로서 최선일 거래요. 네, 저 그 말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어두워, 전망이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미래에 어둡다는 건 미래로서 그게 최선이다.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100년 전에 참 많은 걸 하고 갔어요. 그렇죠? 진짜 대단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게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 뭐 고양이, 강아지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미래의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근데 그게 항상 불안하고 슬프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시간을 생각했던 거를 한 두어 줄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말하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그 깊고 진한 느낌이 있어요. 네. 제 주변을 돌아볼 때 시의 언어로 네, 맞아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뽑아주세요. 네. 이 시간? 네. 1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네. 한 지금부터 두 가지 정도만 네. 질문, 죄송합니다. 질문 더 받아볼까요? 네. 이거 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써오신 책들에 대한 각각의 기분이 다를 것 같은데요. 시, 산문, 소설을 쓰는 기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전방위 작가처럼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시, 산문, 소설을 쓰는 기분 사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가장 자유롭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건 시예요. 뭔가 시가 제가 여기에 나는 읽을 때 묶여있다가 쓸 때 해방된다. 이건 사실 시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문이라는 장르는 쓸 때 소설도 그렇고 산문도 그렇고 사실 되게 많이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노동이에요, 노동 정말. 벽돌부터 이렇게 집 짓는 거와 똑같이 땅을 다지고 뭐 재료를 손질하고 마지막에 이게 건축을 이렇게 완성할 때까지 노동이 정말 많이 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고 시는 좀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풀어놓고 해방되어서 이렇게 제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썼는데 왜 아까도 저 소개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를 쓸 땐 날개를 떨구면서 날아오르는 기분이 든다. 날개를 버려도 내가 날 수 있다니. 이런 얘기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가령 나는 컵 속에 들어있는 뱀을 한 잔 마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시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뱀이 내 허파를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없죠. 시에서는 금기가 없고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대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열려있는, 사방이 열려있는 그런 무대에 선 것 같고요. 산문이나 산문을 쓸 때는 제가 어떤 마이크를 쥐고 독자들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독자들에게 조금의 친절이 더 가미되죠. 친절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그쪽으로 보낸다. 근데 그걸 항상 어떤 무대나 마당이나 광장 위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뭐 테이블 앞이라던가 뭐 볏짚 위라던가 저는 그런 공간을 설정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글 쓸 때 나는 그 위에서 말을 건네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시집을 묶을 때는 제가 뭐 음악 기호들 있잖아요. 뭐 메조포르테 하면 뭐 조금 세게 뭐 피아노 여리게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시에도 다 그런 걸 좀 적어놔요. 그 목차를 제일 어려울 때가 여러분 시집을 묶을 때 목차 짜는 거거든요. 어떤 시를 어디에 위치할까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정말 고민이 돼서 도망가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점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놓을 때 저는 악상교처럼 빨갛고 약하게 뭐 이렇게 다 달아놔요. 잠깐. 왜 그러냐면 차례를 정하기 위해서. 뭐 부드럽고 그러나 뭐 발이 푹 빠지진 않게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분이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A4 끄트머리에 다 정해 놓는 이유는 이 분위기를 다 맞추기 위해서. 시에도 세기가 있고 색깔이 있거든요. 뭐 진빨강 이렇게만 정해 놓는 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정해 놓는 이유가 이게 목차를 어떻게 짤까? 어떻게 독자들이 읽으시면 더 좋을까? 뭐 사실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묶을 때는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그거를 다 이제 포함해서 시집을 내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남편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뺐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이 그 시 한 편 한 편에 기분들이 다 있고 아까 그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 한 권에는 많은 기분이 들어있는 거죠. 분위기와 그런 것들. 그 시에는 아마 춤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언어가 추는 춤? 네네 맞아요. 언어가 추는 춤. 그렇습니다. 소설 쓰는 기분? 소설 쓰는 기분은 그냥 묘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제가 소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잘 모르겠는데 책 한 권을 다 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다음에 소설을 소설이 제가 나오면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뭐를 할까요? 이거 할까요? 네, 쓰는 기분에서 모든 사람은 시를 품고 있고 시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시를 품고 있는 시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데요. 발견한 순간 이거 결국에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좋은 눈을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알아보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곰곰이 이렇게 보게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냥 보다, 우리 말에는 되게 여러 말이 있잖아요, 표현이. 보다도 있고요. 뭐, 알아채다도 있고요. 알아보다도 있는데 저는 알아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모르는데, 놓치는데, 내가 걔를 발견해주는 그 순간, 그게 이제 나에게 글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뭔가, 여기서 제가 오늘 있었던 시간을 만약에 뭔가 글로 써야 된다고 해보면, 그냥 오늘 내가 여기 선생님 두 분이 도와주셔서 영상을 예쁘게 찍어 담아주시는 분과 사회를 봐주시는 분이 있었지. 그리고 나는 내가 쓴 책 얘기를 하고 집에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뭔가 그 말들의 어떻게 말들이 여기서 오고 갔는지, 저는 이 분위기를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감정들이 고여 있었고, 나에게 다가왔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면서 뭔가 이렇게
더 섬세하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두 번 사는 기분으로 쓰거든요, 저는. 한 번 제가 여기서 겪은 거를 제가 집에 돌아가서 무언가를 쓸 때는 그때를 다시 살아요. 굉장히 더 풍부하게, 오랜 시간을. 그리고 조명을 뭐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해서 더 이렇게 오래 비춰보기도 하고, 뭘 이렇게 많이 삭제해서 중요한 거를 더 부각시켜 보기도 하고, 다른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눈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조금 다르게 산다는 말일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세 번째 시집을 예로 들면 저는 여기에서 뭐 안개에 대해서 쓰기도 했고요. 우르만개라는 쏟아지는 부엌이라는 제목으로 부엌 얘기를 쓰기도 했고요. 아침이나 매화나무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거룩한 밤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하층민이라는 제목으로 쓴 것도 있고 꽃밭, 무용수 뭐 이런 걸 썼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단어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서 뭔가 살펴보고 만져보고 꺼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밝은 눈, 좋은 눈 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 밝은 좋은 눈은 저도 사고 싶네요. 여분의 좋은 눈을 좀 여러 개 사고 싶은데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수련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냥 원래 생물학적인 눈은 계속 나빠질 일만 있겠지만 이런 글쓰기에 좋은 눈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아지는 눈이 될 수 있는 거죠. 책 읽기나 뭐 깊고 느리게 사고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통해서. 네,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네.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결국 예술에서 저는 한 단어로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그냥 안목 같아요, 안목.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의 예술가들이 끝에 마무리해서 딱 뭔가를 내놓을 때는 다 자기 안목에 한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뭐 피카소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의 안목이었던 거죠. 다른 안목, 안목도 다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걸 말하는 사람한테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며 활기가 전해지면은 덩달아 환해지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책방이 좀 더 근사하고 여기 약간 공기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마음이 많이 밝아졌어요.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보는 기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네.